27년 전 저는 아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입사원 면접장에서 죽은 아들의 이름이 튀어나왔죠. 그것도 낡은 구두를 신은 저 앳된 아가씨의 입에서 말입니다. 제 아버지의 함자는 강, 민자, 우자 쓰십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DJ 그룹 본사 사옥은 유리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위용 앞에서 이서윤은 자신이 마치 거인 나라에 떨어진 개미처럼 작게만 느껴졌고 마른 침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이 까끌까끌하게 아파왔습니다. 낡아서 보풀이 인 정장 소매 끝을 자꾸만 만지작거리는 서윤의 손가락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어머니는 딸이 면접을 보러 간다며 아픈 몸을 일으켜 따뜻한 쇠고기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에게 차마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DJ그룹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재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를 떨며 공포에 질려 하셨고 서윤은 그런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름 모를 작은 중소기업에 면접을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죠. 서윤은 주머니 속에서 차가운 박하사탕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밀린 월세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어머니와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반지하 방을 탈출하려면 이번 기회는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도 모르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훌륭한 회사라고 칭찬했다던 이곳에서 서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최고급 원단으로 지은 슈트를 입은 엘리트 사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그들의 구두는 하나같이 거울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서윤은 굽이 닳고 가죽이 벗겨진 자신의 구두가 부끄러워 자꾸만 발을 뒤로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비 전체에 면접 입실 마감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입사원 공채 면접 대상자분들은 지금 즉시 15층 대기실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 급한 마음에 다치기 직전인 엘리베이터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는 틈으로 몸을 날려 겨우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낡은 구두 굽이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걸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고 말았죠. 서윤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의 발을 체중을 실어 짓밟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엘리베이터 안의 정막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식간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윤과 남성에게로 쏠렸고 공기는 숨이 막힐 듯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인상을 한껏 찌푸리며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했다는 최고급 수제 구두 위에는 서윤의 낡은 밑창에서 묻어나온 시커먼 흙먼지가 흉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급해서 서두르다가 그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사과를 받는 대신 양복 안주머니에서 실크 손수건을 꺼내더니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은 것처럼 신경질적으로 구두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DJ그룹의 실세이자 회장의 조카인 강민철 부사장이었습니다. 민철은 바닥에 더러워진 손수건을 툭 던져버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윤의 낡은 정장에서 시작해 벗겨진 구두코에 머물렀고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래서 내가 공채 따위를 싫어하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격식도 모르는 것들이 개나 소나 덤비니까 회사 물이 흐려지는 거라고. 민철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직원들의 고막을 찌를 듯이 선명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민철의 눈치를 보며 서윤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고 서윤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면접장 문턱도 밟지 못할 것 같아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면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실례를 범했습니다. 구두 세탁비는 제가 합격해서 월급을 받으면 꼭 변상하겠습니다. 그 말에 민철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변상? 지금 변상이라고 했나? 민철은 서윤에게 위협적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서윤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너가 평생 뼈 빠지게 벌어도 이 구두 한 짝값도 못 갚아. 어디서 냄새나게 들이대? 그 모욕적인 말은 비수가 되어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딩동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15층에 도착했다는 알림이 울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민철은 서윤의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툭 치고 지나가며 뒤따르는 수행 비서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면접관들한테 전해. 이번 기수는 수준 미달이 많으니까 확실하게 걸러내라고. 특히 가난 냄새나는 애들 말이야. 서윤은 멍하니 서 있다가 닫히려는 문을 간신히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집에서 기도하고 계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울면 안 돼. 여기서 울면 정말로 지는 거야. 한편 같은 시각 50층 회장실에서는 강태석 회장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책상 위에는 인사팀 임원들이 뒷돈을 받고 성적을 조작해 채용한 부정 입사자 명단이 흩뿌려져 있었죠. 태석에게 DJ그룹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27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동아들 민우가 그토록 만들고 싶어 했던 정의로운 기업, 그것이 태석이 늙은 몸을 이끌고 지금까지 버텨온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회사를 썩게 만든 놈들이 있다는 사실에 태석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박 실장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면접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예정대로 강민철 부사장님이 진행하시겠습니까? 태석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 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7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그 녀석도 믿을 수 없어. 이번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이 다 민철이 라인 아니던가. 그건 아직 심증만 있을 뿐 확실한 물증이 없습니다, 회장님. 증거는 내가 찾을 거야. 놈들이 꼬리를 자르기 전에 대가리를 잡아야지. 태석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지팡이를 거칠게 낚아채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뽑을 거네. 썩어 빠진 놈들을 걸러내려면 내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박 실장은 화들짝 놀라며 태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갑자기 예고도 없이 회장님이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지원자들이 너무 긴장해서 말을 못할 겁니다.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긴장해서 실력 발휘 못할 놈이면 어차피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그리고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태석은 박 실장을 밀치고 성큼성큼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태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27년 전 차가운 영안실에서 마지막으로 만져보았던 아들 민우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민우는 항상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스펙보다는 그 사람의 눈빛을 봐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지금의 회사는 아들의 그 유지를 받들기는커녕
스펙과 배경만 따지는 괴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태석은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죽어서도 아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면접 대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최신형 태블릿으로 기업 분석 자료를 보거나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그런 걸 준비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서윤은 가장 뒷줄 구석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끝에 만져지는 차가운 비닐 포장지의 감촉, 그것은 편의점에서 파는 500원짜리 박하사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긴장만 하면 박하향이 미친 듯이 당겼는데 오늘도 주머니에 챙겨온 이 사탕 한 알이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죠. 서윤은 몰래 사탕 껍질을 까서 입에 넣고 와드득 깨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알싸하고 시원한 향기가 꽉 막힌 가슴을 조금이나마 뚫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면접장 문이 열리고 진행 요원이 서윤의 조를 호출했습니다. 마지막 조 5번부터 10번 지원자 들어오세요. 서윤은 깊은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겪은 모욕감과 수치심은 아직 가슴에 멍처럼 남아 있었지만 면접관들에게 자신의 진심과 열정을 보여주면 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장에 들어선 순간 서윤은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중앙, 가장 높은 상석에 앉아 있는 면접관이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남자 강민철 부사장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철 역시 들어오는 지원자들을 훑어보다가 서윤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까 그 구두 테러범이잖아. 끈질기게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군. 민철은 옆에 놓인 서윤의 이력서를 집어들더니 피식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지방대에 토익 점수도 턱거리고 봉사활동 내역도 없네. 볼 것도 없어? 그는 서윤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손을 휘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가봐. 우리 회사는 기본 매너와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이미 자네의 품격은 확인했으니까. 그 말은 사실상의 불합격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면접관들도 민철의 눈치를 보며 서윤에게 나가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병원에 있는 어머니의 약값을 구할 길이 없었고 무엇보다 이렇게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은 아버지가 그토록 칭찬했던 회사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꼿꼿이 섰습니다.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는 건 부당합니다, 부사장님. 저는 정당한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왔고 제 능력을 보여드릴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지금 감히 나한테 권리를 따지는 건가? 네, 따지는 겁니다. 회사는 구두의 가격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윤의 당돌한 대답에 민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런 건방진 것을 봤나? 역시 근본이 없군. 당장 끌어내. 민철이 불쾌하다는 듯 서류 뭉치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보안 요원을 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면접장 뒷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벌컥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들어오자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기운이 면접장을 휘감았습니다. 면접관들이 혼비백산하여 기립했고 기세등등하던 민철의 얼굴도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죠. 강태석 회장이었습니다. 태석은 아무 말 없이 뚜벅뚜벅 걸어와 서윤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윤의 낡은 구두와 흙 묻은 정장,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당찬 눈빛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순간 태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잔뜩 긴장해서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서윤의 손 모양, 엄지손가락을 검지 안쪽으로
말아쥐는 그 독특한 파지법은 죽은 아들 민우가 겁먹었을 때 하던 습관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태석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 헛기침을 하며 굳어있는 민철을 노려보았습니다. 면접관이 지원자의 옷차림을 보고 평가하나 인재를 구두 가격으로 뽑을 거면 백화점 구두 매장으로 갔어야지. 아닙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이 지원자가 시끄럽다. 앉게. 태석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질문은 지금부터니까. 자네 이름이 뭔가? 면접장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윤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상 위에 앉은 강태석 회장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장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고 면접관들은 회장의 눈치를 살피느라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강민철 부사장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자신이 쫓아내려던 지원자를 회장이 직접 자리에 앉혔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긁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서윤의 당돌한 눈빛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민철은 서윤의 이력서를 탁자에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비꼬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윤 씨라고 했나? 이력서를 보니 한숨만 나오는군.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처참해. 남들 다 있는 어학연수 경험도 없고 인턴 경력도 전무하고 자격증이라곤 고작 운전면허 하나뿐이야. 민철은 혀를 차며 주변 면접관들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DJ그룹이 자선단체인 줄 아나? 아니면 구두 닦을 사람이 필요해서 지원했나? 그 노골적인 모욕에 다른 면접관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대학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스펙을 쌓을 시간이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구차한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민철은 서윤이 아무 말도 못하자 승기를 잡았다는 듯 회장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보시다시피 기본 자질이 부족합니다. 더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내보내시죠. 태석은 아무런 대답 없이 지팡이를 만지작거리며 서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민철에게는 긍정의 신호로 읽혔고 민철은 의기양양하게 서윤에게 손짓했습니다. 들었지? 나가봐. 다음엔 구두 닦는 기술이라도 배워서 오든지.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대신 주먹을 무릎 위에 올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평생 어머니를 그 눅눅한 단칸방에서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 오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사장님 말씀대로 저는 화려한 스펙도 없고 해외 경험도 없습니다. 서윤의 또렷한 목소리에 나가려던 보안 요원들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의점, 식당, 공사장 한바지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의 손님을 만나며 그들의 표정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읽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 경력이 우리 그룹의 전략 기획실 업무랑 무슨 상관이지? 상관 있습니다. 기업의 전략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서윤은 태석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스펙은 돈으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간 태석의 지팡이를 쥔 손이 툭 하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태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 말은 27년 전 아들 민우가 태석에게 대들며 했던 말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기업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스펙은 돈으로 만들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돈으로 못 사요. 그때는 아들의 그 말이 철없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뺨을 때리고 쫓아냈었는데 지금 그 말이 낯선 지원자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가슴 한구석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민철은 태석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서윤이 회장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착각했습니다. 이 건방진 여자가 어디서 설교야? 감히 회장님 앞에서 리더를 노네? 당장 끌어내. 민철이 고함을 지르며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요원들이 서윤의 양팔을 잡으려는 찰나 태석의 나지막하지만 서슬 퍼런 목소리가 면접장을 갈랐습니다. 손대지 마라. 네, 회장님, 하지만 이 여자가 손대지 말라고 했다. 태석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찍자 면접장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집어삼켜졌습니다. 민철은 입을 다물고 찔끔하며 뒤로 물러났고 태석은 떨리는 몸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서윤에게 상체를 숙였습니다. 태석의 눈빛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절박함과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네, 방금 그 말, 네, 사람을 보는 눈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그 말, 어디서 배웠나? 책에서 읽은 건가? 서윤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했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서윤이 힘들 때마다 되새기던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이었으니까요. 아닙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항상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라고? 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그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다고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태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과 에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민우는 죽었다. 27년 전에 내 가슴에 묻었다. 그런데 저 아이는 뭐지? 태석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확인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확인해야만 하는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친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나? 민철은 회장이 왜 갑자기 지원자의 아버지 이름을 묻는지 이해할 수 없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시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지만 서윤은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버지는 강민자 우자스십니다. 태석의 호흡이 턱하고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정적 속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민우, 27년 전 차가운 빗속에서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태석이 평생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 눈물로 불렀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뜯어보았습니다. 아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고집스럽게 담은 인매는 태석의 젊은 시절을 닮아 있었고 웃을 때 살짝 처지는 눈꼬리는 죽은 아내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장하면 엄지손가락을 말아주는 저 손 모양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며 헐떡거렸습니다. 민우? 네, 회장님. 혹시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서윤의 순진무구한 질문이 비수가 되어 태석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알다마다 내가 그 녀석을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내가 그 녀석을 집에서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극도의 충격과 죄책감이 뒤섞여 태석의 뇌리를 강타했고 시야가 핑 돌며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옆에 있던 민철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강민우라뇨? 설마 죽은 민우 형님 이름을. 민철은 말을 하다가 무언가 깨달은 듯 서윤을 쏘아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감히 죽은 사촌 형의 이름을 팔아?
어디서 조사를 하고 온 건가? 민철의 눈빛이 사리로 번들거리는 순간 태석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책상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고 면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윤 역시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윤이 다가가려 하자 민철이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비켜, 너가 감히 어디라고. 서윤은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태석이 실려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보지 못했습니다. 혼절에 실려나가면서도 태석의 시선이 끝까지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민철이 바닥에 떨어진 서윤의 이력서를 집어들고 찍고 있는 그 섬뜩한 미소를 말입니다. 민철은 비서에게 눈짓을 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당장 뒷조사 시작해. 이름부터 가족관계, 숨겨진 빚까지 모조리 다 파내. 네. 하지만 불합격 처리하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 뭔가 있어. 노인네가 그냥 쓰러진 게 아니야. 민철은 서윤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이력서를 구겨버렸습니다. 만약 저게 진짜 민우형 씨라면 살려둬서는 안 되지. 회장실 안쪽에 마련된 비밀 휴게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응급처치를 마치고 나간 뒤에도 강태석 회장은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박 실장은 침대 옆에 서서 식은땀을 흘리며 태석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20년을 넘게 모셨지만 호랑이 같던 회장님이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태석이 떨리는 손을 들어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병원은 안 돼. 태석은 쉰 목소리로 박 실장의 옷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병자가 아니라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지금 내가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면 주가가 곤두박질 칠 거야. 그리고 민철이 그놈이 쾌재를 부르겠지. 하지만 박 실장, 내 말 잘 들어. 태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박 실장을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아까 그 아이 마지막 지원자 이서윤이라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봐. 인사기록, 카드부터 시작해서 가족관계 증명서, 초본, 아니할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뒤져. 박 실장은 태석의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아까 면접장에서 들었던 이름 3글자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강민우. 27년 전 요절한 회장님의 외동아들 이름이었죠. 회장님, 설마 그 지원자가 도련님의 핏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름이 같아. 그리고 생김새도, 그 녀석 특유의 버릇도 너무 닮았어. 태석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그때 민우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이를 지우지 않고 낳았다면 지금 딱 저 나이일 거야. 27살. 태석의 목소리가 그리움과 회한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내 예감이 맞아.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법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특히 민철이 귀에 들어가지 않게 은밀히 조사해. 알겠습니다. 제 목을 걸고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고 홀로 남은 태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내 핏줄이 맞다면 내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지킬 것이다. 같은 시각 부사장실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강민철 부사장은 고급 양주를 유리잔에 가득 따르고 단숨에 들이켰지만 타는 듯한 알코올로도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이서윤의 이력서를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강민우. 27년 전 자신이 브레이크를 조작한 차를 타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던 사촌 동생의 이름이 망령처럼 되살아난 것입니다. 민철은 인터폰을 눌러 자신의 신복인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부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문 잠가. 비서실장이 문을 잠그자마자 민철은 이력서 사진 속 서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여자 아예 합격자 명단에서 삭제해. 전산 오류든 뭐든 핑계를 대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라고. 네.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관심을 보이셨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회장님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죽은 아들 이름이랑 같다고 노망이 나신 거라고. 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27년 전 민우의 여자가 임신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었죠. 그때 그 여자를 찾아서 씨를 말려버렸어야 했는데 쥐새끼처럼 도망치는 바람에 놓쳤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만약 저 계집애가 진짜 민우의 딸이라면 자신의 자리는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민철은 다시 뒤를 돌아보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아니야, 삭제는 보류해. 오히려 가까이 두고 감시하는 게 낫겠어. 그럼 합격시키라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임시 합격자로 올려. 그리고 사람을 붙여. 집이 어디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밥 먹는 숟가락 개수까지 싹 다 파악해. 민철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만약 진짜 핏줄이라면 이번엔 실수 없이 처리해야지. 27년 전처럼 사고로 위장해서 말이야. 한편 면접장을 나온 서윤은 힘이 다 빠진 채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서윤의 낡은 구두 굽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죠. 회장님이 쓰러지시는 바람에 면접이 중단되었으니 이번에도 틀림없이 불합격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실망한 내색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녹슨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마당 한편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던 어머니 김영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딸 왔어? 면접은 잘 봤고? 영희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을 느끼며 서윤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DJ 그룹의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하면 어머니는 기절초풍을 하실 게 뻔했습니다. 27년 전 어머니는 만삭의 몸으로 야반도주하듯 서울을 떠났고 그 뒤로 재벌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며 공포에 질려하셨으니까요. 서윤은 애써 밝게 웃으며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그럼요, 잘 봤어요, 엄마. 면접관님들이 제 인상이 좋다고 칭찬도 해주셨는걸요. 정말? 아이고, 다행이다. 근데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서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 그냥 작은 무역회사예요.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이라 엄마는 들어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딸이 들어가는 회사인데 이름은 알아야지. 나중에 엄마, 합격 통지서 나오면 그때 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작은 회사면 어떠냐. 월급 안 밀리고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최고지. 엄마는 너가 그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긴 서윤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평범함을 원하셨지만 서윤은 가난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오늘 본 DJ 그룹의 그 화려한 빌딩과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부사장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보란 듯이 성공해서 저 거만한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고 어머니를 이 눅눅한 반지하에서 꺼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좁은 방에 누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만년필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검은색 몸체에 금태가 둘러진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만년필을 어루만지며 서유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오늘 아빠 이름 덕분에 겨우 말 한마디 하고 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만년필 끝에 새겨진 작은 이니셜 K, M, W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서윤은 직감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이서윤 씨 되십니까? DJ 그룹 인사팀입니다.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가 합격인가요? 네,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이서윤 씨를 전략기획실 인턴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본사로 출근해 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서윤은 한참 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몰랐습니다. 그 합격 통보가 자신을 기다리는 지옥문의 열쇠이자 27년 동안 묻혀있던 잔혹한 진실을 파헤치는 첫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사 회장실에서는 태석이 박 실장이 가져온 서류 봉투를 뜯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윤의 주민등록 등본과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지원자의 모친이 바로 그분이 맞습니다. 태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27년 전 자신이 매몰차게 내쫓았던 며느리 영희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강태석 회장의 손에 들린 낡은 사진 한 장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촌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매만큼은 27년 전 태석이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며느리 김영희가 틀림없었죠. 태석의 기억은 순식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27년 전의 그날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하나뿐인 아들 민우의 49제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태석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술에 취해 있었고 그 화살을 며느리인 영희에게로 돌렸습니다. 영희는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태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하고 있었죠.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눈이 먼 태석에게 영희는 아들을 잡아먹은 며느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영희를 만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태석은 영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가 민우를 죽인 거야. 너 같은 게 내 집안에 들어와서 내 아들이 죽은 거라고. 아버님,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민우 씨 아이예요. 거짓말 마라. 그 아이가 내 핏줄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장 나가. 내 눈에 다시 띄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태석은 하인들을 시켜 영희를 대문 밖으로 내쫓았고 영희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배를 감싸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술에서 깬 태석이 뒤늦게 사람을 풀어 며느리를 찾았지만 영희는 이미 증발하듯 사라진 뒤였죠. 태석은 사진 위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내가 미쳤었지. 제정신이 아니었어. 며느리와 손녀를 내 손으로 내쫓다니. 박 실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태석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조사해보니 김영희님은 그 길로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 이름을 바꾸고 숨어 지내셨답니다. 회장님이 찾아와서 해코지할까봐 극도로 두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만도 해. 내가 아끼처럼 굴었으니까. 그리고 서윤 양을 낳아 키우면서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오직 식당 일만 하며 세상과 담을 쌓고 사셨다고 합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이 회사를 키워 사명을 대진건설에서 DJ 그룹으로 바꾼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딸을 호랑이 굴인 이곳에 면접 보러 보내지 않았을 테니까요. 태석은 사진 속 영희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맹세했습니다. 찾았다. 이제라도 찾았으니 됐다. 내 남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희 모녀를 지켜주마. 하지만 태석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카이자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강민철이 이미 그 모녀를 향해 검은 손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택에서 서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림질을 마친 낡은 정장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꺼내 부드러운 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았죠. 이 만년필은 서윤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유일하게 챙겨나온 아버지의 유품이었으니까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서윤의 손에 들린 만년필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달려와 낚아챘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왜 그래요? 내일 첫 출근이잖아요. 아빠가 지켜줄 것 같아서 가져가려는 거예요.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영희의 목소리가 비정상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물건이 불행을 불러올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죠. 이 만년필은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주문 제작품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만년필을 알아본다면 자신들이 숨어 사는 곳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영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엄마, 나 이 회사 정말 어렵게 들어갔어요. 무역회사라서 계약서 쓸 일도 많을 텐데 그때마다 아빠 만년필로 서명하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더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서윤아, 나 조심할게요. 절대 안 잃어버리고 몸에 지니고만 있을게요. 네, 엄마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서윤의 간절한 눈빛에 영희는 결국 힘없이 만년필을 돌려주었습니다. 설마 그 작은 회사 사람들이 이 만년필을 알아볼 리가 없다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그래, 알았다. 대신 절대 남들 눈에 띄게 하지 마. 알겠지? 알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서윤은 만년필을 양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심장에 맞닿은 그곳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고 서윤은 그것이 마치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DJ 그룹 본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서윤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벅차올랐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덩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민철 부사장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 오늘부터 출근하게 된 이서윤입니다. 민철은 걸음을 멈추고 서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으며 서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었습니다. 민철이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와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운이 좋았군. 회장님이 노망이 나서 자네 같은 걸 뽑아줬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글쎄, 열심히 한다고 버틸 수 있을까? 여기는 정글이야. 자네 같은 토끼가 뛰어놀 곳이 아니라고. 민철은 서윤의 어깨를 툭 치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조심해.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니까. 자네 아버지처럼 말이야. 서윤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처럼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민철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고 서윤은 의문을 품을 새도 없이 인사팀 직원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서윤 씨,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회장실로 올라가세요. 네, 회장님께서요? 서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50층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는 박 실장이 서 있었고 서윤이 도착하자 무겁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넓은 집무실 창가에 강태석 회장이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웅장해 보였지만 동시에 지독한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신입사원 이서윤입니다. 부르셨습니까? 태석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면접장에서 보았던 서늘함 대신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애정이 담겨 있었죠. 태석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서윤에게 내밀었습니다. 입사계약서다.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게. 아, 네. 알겠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연봉과 복리후생 조건은 상상 이상으로 좋았고 서윤은 감격스러운 마음에 펜을 찾으려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탓인지 볼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펜이 없나?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서윤은 급한 마음에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어머니가 그토록 말렸던 하지만 자신이 부적처럼 챙겨온 낡은 만년필이 잡혔습니다. 이걸 꺼내도 될까 잠시 망설였지만 회장님을 기다리게 할 수 없어 서윤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윤이 뚜껑을 열고 서명란에 이름을 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석의 시선이 서윤의 손에 들린 검은색 만년필에 꽂혔고 그의 동공이 찢어질 듯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27년 전 민우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태석이 직접 주문 제작해서 선물했던 세상에 단 2자루밖에 없는 몽블랑 만년필이었습니다. 한 자루는 태석이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한 자루는 민우가 죽을 때까지 품에 지니고 있었던 물건이었죠. 태석은 본능적으로 서윤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회장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놀란 서윤이 만년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이건 제 아버지 유품인데. 유품? 거짓말 마. 이건 내 아들 물건이야. 내 아들 민우 거라고. 태석은 이성을 잃고 서윤에게서 만년필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은 영문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만년필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뺏길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우리 아빠 거예요. 돌려주세요. 실랑이가 벌어지며 만년필이 바닥으로 튕겨나갔고 뚜껑이 열리며 검은 잉크가 회장실의 붉은 카펫 위로 피처럼 튀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민철 부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민철은 엉겨붙어 있는 두 사람과 바닥에 뒹구는 만년필을 보고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민철은 비서에게 눈짓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회장님이 흥분하셨다. 이서윤 씨 끌어내. 그리고 저 만년필 압수해. 이거 놓으세요.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이건 제 아빠 유품이라고요. 이서윤의 처절한 비명이 회장실 복도를 날카롭게 갈랐지만 거구의 보안 요원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윤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비틀어 끌고 나갔습니다. 강민철 부사장은 바닥에 떨어진 만년필을 주워들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엉망이 된 서윤의 뒷모습을 느긋하게 감상하고 있었죠. 민철은 손에 든 몽블랑 만년필을
요리조리 돌려보았습니다. 분명 27년 전 죽은 사촌 동생 민우가 애지중지하던 그 물건이 맞았고 뚜껑에 새겨진 이니셜을 확인하는 순간 민철의 눈빛이 사리로 번뜩였습니다. 비서실장. 네, 부사장님. 작업 시작해. 저 계집애가 2번 다시 회사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민철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손가락 마디만 한 검은색 USB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1급 기밀인 신약 개발 데이터가 담긴 보안 USB였습니다. 비서실장은 민철의 눈빛만 보고도 무엇을 해야 할지 즉각 알아차렸고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이 끌려간 엘리베이터 쪽으로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점심시간을 맞아 쏟아져 나온 직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서윤을 짐짝처럼 로비 한복판에 내동댕이 쳤고 서윤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찌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여자 신입사원 아니야? 왜 보안팀한테 끌려왔지? 수백 명의 직원이 가던 길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서윤을 둘러쌌습니다. 서윤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비서실장이 보안팀장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냈고 보안팀장은 거친 목소리로 서윤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 씨, 당신을 절도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산업 스파이라니요? 저는 맹세코 그런 적 없습니다. 회장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기밀 서류를 훔쳐 달아나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방 내놓으십시오. 이건 모함이에요. 저는 만년필을 돌려받으려고 했을 뿐이라고요. 서윤이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 저항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가방이 뒤집히고 서윤의 소지품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편의점 영수증, 립밤, 그리고 하얀 박하사탕 몇 알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죠. 보안팀장은 가방 안쪽 깊숙한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아까 비서실장이 몰래 집어넣은 검은색 USB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제 가방에? 저는 모르는 물건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때 인파를 헤치고 강민철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민철은 보안팀장의 손에 들린 USB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과장된 표정으로 경악성을 질렀습니다. 이건 우리 그룹의 심장인 신약 개발 데이터잖아. 감히 이걸 훔쳐? 부사장님 아닙니다. 저는 훔친 적 없어요. 누군가 제 가방에 넣은 겁니다. 닥쳐라.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디서 발뺌이야? 민철은 서윤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아비가 누군지 몰라도 참 훌륭하게 가르쳤구나. 도둑질의 거짓말까지 아주 범죄 종합 세트야. 서윤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어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만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과하세요. 제 부모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사과? 지금 사과해야 할 사람은 너가 훔친 기술로 피땀 흘린 우리 연구원들이야. 보안팀 뭐해? 당장 경찰 불러. 현행범으로 넘겨. 민철의 서슬 퍼런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다시 서윤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서윤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고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멈추지 못해. 로비가 떠나갈 듯한 고함이 2층 난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위로 향했고 그곳에는 강태석 회장이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태석은 산소 마스크를 떼어내고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왔고 박 실장이 사색이 되어 그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텄고 태석은 지팡이를 짚은 채 서윤과 민철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석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죠. 민철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 도둑년은 제가 알아서 경찰에 넘길 테니. 누가 도둑이라는 거야? 태석은 민철의 말을 자르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도 이 아이 몸에 손대지 마라. 내 허락 없이 경찰을 부르는 놈은 그 자리에서 해고다. 태석의 서슬 펄언 불호령의 보안 요원들이 화들짝 놀라 서윤을 놓아주었습니다. 풀려난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긴장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와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죠. 서윤은 본능적으로 떨리는 손을 바닥으로 뻗었습니다. 아까 가방에서 쏟아진 물건들 사이에 뒹굴고 있는 은박지 포장의 박하사탕. 그것이 지금 서윤에게는 유일한 산소호흡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탕 껍질을 힘들게 벗겼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그런 서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겁을 먹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서윤이 사탕을 입에 넣는 순간 태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은 사탕을 녹여 먹지 않았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깨물어 부수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탕 조각들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 소리, 와드득 와드득. 태석의 뇌리에 27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민우 역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면 항상 박하사탕을 찾았고 절대 녹여 먹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깨물어 먹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러면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꽉 막힌 속이 뚫리는 느낌이랄까. 태석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 항상 들어있는 박하사탕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자신 역시 민우를 잃은 뒤 생긴 아들을 따라하는 슬픈 버릇이었으니까요. 태석은 홀린 듯이 서윤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름이 같고 생김새가 닮은 것은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나오는 저 사소하고 독특한 습관, DNA에 각인된 저 본능적인 행동은 절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자네. 태석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서윤은 입안 가득 퍼지는 박하향에 겨우 호흡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들었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태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석의 시선은 서윤의 입가에 묻은 사탕 부스러기에서 민철이 손에 들고 있는 만년필로 옮겨갔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사라졌던 며느리, 27년이라는 시간, 죽은 아들의 이름, 그리고 저 박하사탕. 태석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는 내 핏줄이다. 내 아들 민우가 남기고 간 기적이다. 태석은 민철을 향해 손을 뻗으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만년필 이리 내놔. 민철은 회장의 기세에 눌려 엉겁결에 만년필을 내밀었습니다. 태석은 만년필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와이셔츠 소매로 잉크 묻은 표면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 회장님. 미안하다. 내 집에서 손님을 이렇게 대접해서 정말 미안하다. 태석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흙투성이가 된 서윤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민철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민철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여자는 산업 스파이입니다. USB가 가방에서 나왔다고요. 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철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늙고 병든 노인의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 재계를 호령하던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스파이, 내 손녀가 내 회사 물건을 훔쳐서 뭐하러? 네, 손녀라니요? 그게 무슨... 태석의 폭탄 선언에 로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서윤 역시 놀란 눈으로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석은 서윤의 손에 만년필을 쥐어주며 주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부터 내 귀빈이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놈은 내 아들을 죽인 원수로 간주하고 뼈까지 갈아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태석은 민철에게 다가가 귓가에 낮게 하지만 섬뜩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너 내 방으로 와라. 그 USB가 왜 저 아이 가방에 있었는지 너놈 입으로 직접 설명해야 할 거야. 태석은 멍하니 서 있는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따뜻하고 거친 회장의 손길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등 뒤에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자신들을 노려보는 강민철의 살기, 그리고 다가오는 유전자 검사라는 잔혹한 시험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회장실 안쪽의 비밀 접견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태석 회장은 소파에 앉아 초조한 듯 지팡이 손잡이를 계속해서 문지르고 있었고 맞은편에 앉은 이서윤은 영문도 모른 채 무릎 위에 올려진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조금 전 태석은 회사 전담 의료진을 긴급 호출하여 서윤의 머리카락과 구강상피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서윤은 이것이 입사신체 검사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태석의 표정이 너무나 비장해서 차마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태석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박하사탕을 깨물어 먹는 저 본능적인 습관, 그리고 자신이 선물했던 만년필까지 모든 증거가 서윤이 자신의 핏줄임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 밖에서는 악마의 속삭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철 부사장은 복도 구석에서 검사 결과를 들고 오는 연구원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연구원은 민철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민철은 뱀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연구원의 멱살을 잡고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김 박사 결과 나왔나? 부사장님, 그게 정말 놀랍습니다. 회장님과 유전자가 99.9% 일치합니다. 친손녀가 확실해요. 민철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이제 서윤이 회장의 손녀로 인정받는 순간 자신의 입지는 물론이고 과거의 범죄까지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민철은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돈 봉투와 조작된 결과지 한 장을 꺼내 연구원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이걸로 바꿔치기해. 네. 하지만 이건 범죄입니다. 회장님이 아시면 전 죽습니다. 회장님은 곧 돌아가실 거야. 하지만 나는 앞으로 이 그룹을 이끌어갈 사람이지. 민철은 연구원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섬뜩하게 속삭였습니다. 선택해. 오늘 회장님한테 욕 한 번 먹고 평생 떵떵거리고 살지.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실종 처리될지. 공포에 질린 연구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진짜 결과지를 찢어버리고 민철이 건넨 가짜 결과지를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민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늙은 노인네의 희망을 짓밟고 저 건방진 계집애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시간이었죠.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 연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왔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아, 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연구원은 회장의 눈을 피하며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건넸습니다. 태석은 기대감에 부푼 표정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문구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시선을 내렸지만 종이에 적힌 갈자는 태석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태석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아 태석은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불일치라니? 다시 한번 말해봐. 불일치라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몇 번을 재검사했지만 두 분의 유전자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남남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만년필도 있고 박하사탕도 먹는데. 내 아들 민우랑 똑같은데.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결과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민철이 혀를 차며 끼어들었습니다. 거보세요, 회장님. 제가 뭘 했습니까? 저 여자는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민철은 서윤을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몰아세웠습니다. 어디서 민우 형님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와서 연기를 한 모양인데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하지. 요즘 젊은 애들이 돈 때문에 별짓을 다 한다더니 정말 소름 돋는군. 서윤은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친자 확인이라니 회장님이 왜 나와 친자 확인을 했다는 걸까요? 저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닥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발뺌할 셈이야? 민철의 고함에 서윤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석은 바닥에 떨어진 결과지를 멍하니 내려다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었고 노망난 늙은이의 헛된 희망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생판 남인 사기꾼에게 마음을 열 뻔했다는 사실이 태석을 비참하게 만들었죠. 태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손녀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냉혈한 기업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나가라. 회장님?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다시는 내 회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태석의 서슬 퍼런 불호령에 서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귀빈이라고 감싸주던 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태석의 분노가 너무나 거대해서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민철이 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뭐해? 이 사기꾼 당장 끌어내. 그리고 입사 취소 처리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 서윤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싸늘하게 돌아선 태석의 등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오해가 있는 게 분명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보안 요원들에게 떠밀려 회장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방을 챙길 새도 없이 거칠게 밀쳐지는 바람에 가방 문이 열렸고 그 안에 들어있던 소지품들이 복도 바닥에 요란하게 쏟아졌습니다. 빨리 안 줍고 뭐해. 냄새나니까 당장 치워. 민철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았습니다. 지갑, 파우치, 그리고 낡은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바닥 틈새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미처 그 사진을 챙기지 못한 채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비상구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회장실 안에서 태석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마른 세수를 하고 있었고 민철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철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가 없는지 확인하며 구두코로 카펫을 툭툭 쳤습니다. 완벽해. 이제 늙은이가 충격으로 쓰러지기만 하면 모든 게 내 세상이야. 민철이 휘파람을 불며 복도를 지나가자 뒤따르던 박 실장이 민철의 뒷모습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박 실장은 태석의 지시로 서윤의 뒷조사를 했던 당사자로서 이번 결과가 너무나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나이, 그리고 만년필까지 모든 정황이 딱 맞아떨어지는데 유전자만 불일치라니 누군가 개입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실장은 서윤이 물건을 쏟았던 자리를 천천히 지나가다가 바닥 틈새에 끼어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테두리가 있는 낡은 인화 사진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주위를 살피며 재빨리 사진을 주워 올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확인하는 순간 박 실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입고 있는 베네저고리는 평범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금실로 용무늬가 정교하게 자수된 27년 전 태석이 첫 손주를 위해 장인이 만든 옷감으로 직접 주문 제작했던 바로 그 베네저고리였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벌밖에 없는 옷. 박 실장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조작될 수 있어도 27년 전 찍힌 이 사진 속의 베네저고리는 조작할 수 없었으니까요. 박 실장은 회장실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안에는 민철이 심어놓은 첩자들인 비서진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민철에게 발각되어 사진마저 빼앗길 위험이 컸습니다. 박 실장은 사진을 양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기고 결단에 찬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진짜 유전자 검사 원본을 찾아야 해. 박 실장은 연구원이 사라진 비상구 계단 쪽으로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로비로 쫓겨난 서윤은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할 생각도 못한 채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눈물 젖은 뺨을 때렸고 서윤은 억울함과 비참함에 다리에 힘이 풀려 화단턱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던 회사에서 도둑 취급을 받고 사기꾼으로 몰려 쫓겨난 현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랑하는 엄마였습니다. 서윤은 울음을 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서윤아, 퇴근했니? 엄마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얼른 와.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자 서윤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어머니가 쓰러지실까봐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엄마. 지금 가요. 오늘 회사에서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떨어뜨린 그 사진 한 장이 죽어가던 진실을 되살릴 마지막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병원 영안실보다 더 차가운 회장실에서 태석이 가슴을 부여잡고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다는 것도요. 박 실장은 비상구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고 구두굽 소리가 텅 빈 계단실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넣은 낡은 아기 사진이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회장님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핏줄을 증명할 유일한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박 실장은 연구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안에서는 김 박사가 파쇄기 앞에서 서류를 갈아버리려 하고 있었고 박 실장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김 박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박 실장님? 이건 그냥 쓰레기입니다. 놓으세요. 쓰레기? 회장님의 핏줄이 걸린 검사 결과가 쓰레기입니까? 박 실장은 김 박사를 벽으로 밀치며 주머니에서 아기 사진을 꺼내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사진을 봐요. 27년 전 회장님이 도련님을 위해 직접 주문 제작했던 베넷 저고리입니다. 그 지원자가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요. 김 박사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 지원자가 진짜라는 겁니다. 당신이 조작한 그 결과지 때문에 회장님은 천륜을 끊어낼 뻔했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인다고. 부사장님이 무섭고 회장님은 안 무섭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회장님께 보고하면 당신은 이 나라에서 발도 못 붙이고 살게 될 겁니다. 박 실장의 서슬퍼런 협박에 김 박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박 실장은 낚아채듯 서류를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일치율 99.99%.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역시 회장님의 직감이 맞았고 서윤 양은 진짜 민우 도련님의 딸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김 박사의 어깨를 짚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살 길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나와 함께 회장님께 가서 진실을 고백하세요. 부사장님이 알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 시각 회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석 회장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고 강민철 부사장은 창가에 서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민철은 늙은 호랑이가 이빨이 빠진 채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27년 전 민우를 처리했을 때 느꼈던 그 짜릿한 승리감이 다시금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태석의 개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태석이 은밀히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태석은 힘없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지시하신 27년 전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 호스가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었다는 정비사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태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인위적 절단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정비사 통장에 사고 직후 거액을 입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강민철 부사장님의 운전기사였습니다. 태석은 숨을 들이켜다가 사례가 들린 듯 쿨럭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순식간에 붉은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단순한 빗길 사고인 줄 알았던 아들의 죽음이 사실은 가장 믿었던 조카의 계획된 살인이었다니. 태석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철을 노려보았습니다. 민철은 태석의 살기 어린 눈빛에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 보십니까? 너놈이 감히. 태석이 지팡이를 집어 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회장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박 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김 박사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박 실장은 태석에게 달려가 손에 쥐고 있던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아기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원자는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99.9% 일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 베넷 저고리를 보십시오.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숫자 99.99 그리고 금실로 용이 수 놓인 베넷 저고리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갓난아기의 모습. 모든 진실이 폭포수처럼 태석을 덮쳤습니다. 내 아들이 남긴 핏줄을 내 손으로 내쫓았구나. 그리고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옆에 두고 있었구나. 극도의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사무치는 후회가 태석의 심장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으윽! 태석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왼쪽 팔을 타고 턱 밑까지 차올랐고 시야가 급격히 흐려졌습니다. 박 실장이 기겁하며 태석을 부축하려 했지만 민철이 더 빨랐습니다. 민철은 상황을 파악하고 박 실장을 거칠게 밀쳐낸 뒤 쓰러지는 태석의 멱살을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다 알았어요? 그래요. 민우 형 내가 죽였어요. 너희. 그러게 진작 물려주셨으면 좋았잖아요. 노인네가 욕심을 부리니까 사단이 난 거죠. 저 계집애도 곧 아비 곁으로 보내줄 테니 걱정 마세요. 민철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잔혹했습니다. 태석은 핏발선 눈으로 민철을 노려보며 마지막 힘을 짜내려 했지만 이미 심장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석은 민철의 멱살을 잡았던 손에 힘이 빠지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박 실장이 달려와 태석의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는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죠. 민철은 쓰러진 태석을 내려다보며 옷에 묻은 피를 털어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끈질긴 늙은이가 드디어 갔다. 민철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코드 레드 발동해. 회장님이 쓰러지셨다. 그리고 수화기를 맞고 박 실장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박 실장, 지금부터 입 단속해. 회장님은 과로로 쓰러지신 거야. 그리고 저 미친 연구원이 가져온 가짜 서류 때문에 충격받으신 거고. 부사장님,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 여기는 전쟁터야. 죽느냐 사느냐만 있을 뿐이지. 민철은 박 실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다시 전화기에 대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안팀 전 출입구 봉쇄해. 그리고 아까 쫓겨난 그 여자 이서윤 찾아내. 살려서 데려올 필요 없어. 민철의 눈빛이 사리로 번들거렸습니다. 발견 즉시 처리해. 쥐도 새도 모르게. 같은 시각 서윤은 버스 정류장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아직도 어머니와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난 주제에 무슨 낯으로 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저 멀리서 DJ 그룹 본사 건물 쪽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빌딩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마치 소중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 그것은 핏줄만이 느낄 수 있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서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윤 씨 되십니까? 여기는 박 실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했고 주변은 아수라장인 듯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놈들이 서윤 씨를 찾고 있습니다. 네,
도망치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모든 진실을 아셨습니다. 서윤 씨가 친손녀라는 걸요. 그런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강민철 부사장이 서윤 씨를 죽이려고 사람을 풀었습니다. 서윤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친손녀라니,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니, 그리고 나를 죽이려 한다니. 모든 단어들이 현실감 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지금 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놈들이 집 주소를 알고 있어요. 일단 사람 많은 곳으로 피해서. 그때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서윤은 끊어진 전화기를 붙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저 멀리서 정류장 쪽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자신을 끌어냈던 그 보안 요원들이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었고 이제 살기 위해서는 달려야만 했습니다. 서윤은 신발끈을 고쳐 맬 새도 없이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위험해. 서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피신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키려던 그 연약한 어머니가 딸의 위기 소식을 듣는 순간 27년 동안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고 가장 무서운 전사가 되어 달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급차의 붉은 경광등이 회색 도시를 어지럽게 비추고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가파른 언덕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서윤의 눈에 집 앞에 주차된 낯선 검은색 세단 2대가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내리는 모습이 보이자 서윤은 비명을 삼키며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놈들이 벌써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내들은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 영희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이서윤 어디 있어? 숨겨둔 거 다 아니까 내놔. 서윤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 실장의 경고가 사실이었고 자신이 늦은 탓에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공포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서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바닥에 떨어진 깨진 벽돌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들이 어머니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죽기 살기로 덤벼들 생각이었습니다. 서윤이 뛰쳐나가려던 그 순간 집안에서 서늘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다 찔러버리겠어. 그것은 평소 순하기만 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열린 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영희가 부엌칼을 양손으로 꽉 쥐고 사내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도 영희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었죠. 아줌마 칼 내려놓고 말로 합시다. 다치기 싫으면. 닥쳐. 너희들 강민철이가 보냈지? 그 악마 새끼가 시키더냐? 영희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사내들이 흠칫 놀랐고 숨어서 지켜보던 서윤 역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강민철 부사장을 알고 있다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영희의 눈은 27년 전 빗속에서 쫓겨나던 그날의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전해. 내 남편 죽인 걸로 모자라서 내 딸까지 건드리면 이번엔 내가 가만 안 있는다고. 영희가 허공에 칼을 휘두르자 사내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틈을 타 서윤이 대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서윤아, 오지마.
도망가 서윤아. 어서. 영희가 절규했지만 서윤은 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벽돌을 치켜들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경찰 부를 거야. 나가. 사내들이 서윤을 발견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제 발로 들어왔네. 잘됐다. 둘 다 처리해. 사내 하나가 쇠파이프를 꺼내 들고 달려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승합차 한 대가 돌진해 오더니 대문을 들이받고 마당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사내들이 혼비백산하여 물러났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리며 피투성이가 된 박 실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타십시오. 빨리 타셔야 합니다. 박 실장님?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회장님이 위독하십니다. 놈들이 병원까지 장악하기 전에 가야 합니다. 영희는 박 실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가 27년 전 시아버지를 모시던 그 비서임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칼을 바닥에 던지고 서윤의 손을 낚아채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급출발하며 골목을 빠져나갔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사내들이 검은 세단을 타고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도심의 도로 위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서윤은 덜덜 떨며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부사장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아빠를 죽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영희는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아, 잘 들어라. 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슬픔과 단단한 결의로 차 있었습니다. 너가 면접 본 그 DJ 그룹, 원래 이름은 대진건설이었다. 너의 할아버지가 회장이고 너의 아빠가 그 회사 후계자였어. 네. 할아버지라니요? 27년 전 너 아빠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강민철,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 너의 아빠 차에 손을 댔어. 내가 똑똑히 봤어. 사고 전날 밤 민철이가 차 밑에서 기어 나오는 걸. 서윤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모욕을 주었던 그 남자가 사실은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였다는 진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도망쳤지만 이제는 안 도망쳐. 내 딸까지 죽이려는데 내가 뭘 못하겠니? 앞좌석에서 운전하던 박 실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보탰습니다. 회장님도 방금 그 사실을 알고 쓰러지셨습니다. 강민철 부사장이 회장님이 돌아가시게 방치하고 경영권을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모두 끝장입니다. 영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병원으로 가세요. 엄마, 거긴 위험해요. 아니, 가야 해.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내 남편 죽이고 시아버지 쓰러뜨리고 내 딸까지 건드린 그놈. 내 손으로 끝장낼 거야. 서윤은 어머니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국자만 들던 어머니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전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윤 역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승합차는 추격해오는 세단을 따돌리고 병원 응급실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병원 로비는 강민철이 심어놓은 사설 경호원들로 쫙 깔려 있었고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문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놈들이 지키고 있어요. 영안실 쪽으로 가요. 거긴 경비가 허술할 겁니다. 영희의 거침없는 판단에 박 실장이 차를 돌려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 병동이 있는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를 지키던 경호원 2명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냐?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다. 박 실장이 몸을 날려 경호원 하나를 밀쳐냈고 그 틈에 영희와 서윤이 복도를 달렸습니다. 잡아. 저 여자들 잡아. 경호원들의 무전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복도 끝에서 더 많은 경호원이 몰려 나왔습니다. 앞뒤가 막힌 절체절명의 순간 영희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들고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서윤아, 고개 숙여. 영희가 소화기를 분사하자 하얀 분말이 복도를 뒤덮으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경호원들이 기침하며 당황하는 사이 영희는 서윤의 손을 잡고 회장실이 있는 특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이 열리고 병실 안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사경을 헤매는 강태석 회장, 그리고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고 있는 강민철 부사장. 민철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얀 소화기 가루를 뒤집어 쓴 채 헐떡이며 서 있는 영희와 서윤을 보자 민철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마치 27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망령이 되살아나 눈앞에 나타난 것 같은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너는? 영희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민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악기처럼 서늘하고 낮게 깔렸습니다. 오랜만이다, 강민철. 내 남편 잡아먹고 배부르게 잘 살았니? 재수씨? 살아 있었어? 그래. 너놈이 내 딸 건드리는 바람에 지옥 끝에서 다시 기어 올라왔다. 영희는 성큼성큼 다가가 민철의 뺨을 전력으로 올려붙였습니다. 짝!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민철의 고개가 돌아갔고 병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있는 태석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 민철이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고는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당장 끌어내. 다 죽여버려. 경호원들이 병실 안으로 들이닥치려던 찰나 B-, B-, 규칙적으로 울리던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불규칙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태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서윤이 태석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서윤이 왔어요. 제발 눈 좀 뜨세요. 핏줄에 간절한 외침이 닿은 것일까요? 태석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고 흐릿한 시야 속에 눈물 범벅이 된 손녀와 27년 만에 마주한 며느리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태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산소 마스크 안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내 새끼들. 태석의 눈빛이 민철을 향하는 순간 다시금 호랑이의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 병실 밖에서는 천둥이 치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27년 묵은 원한을 씻어낼 거대한 폭풍우가 DJ 그룹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DJ 그룹 본사 대강당은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단상 중앙에 선 강민철 부사장은 검은색 정장을 빼입고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회장실 비서진을 통해 강태석 회장이 위독하다는 소문을 은밀히 퍼뜨렸고 주가 폭락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에게 경영권을 위임하게끔 판을 짜놓은 상태였습니다. 민철은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강태석 회장님께서
어제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인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좌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제가 비상경영위원장을 맡아 그룹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민철은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의사봉만 두드리면 DJ그룹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회사를 꿀꺽 삼키겠다는 건가? 대강당의 거대한 문이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동시에 뒤쪽으로 쏠렸고 민철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확장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은 강태석 회장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단상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늙은 호랑이가 돌아온 듯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미는 앳된 아가씨 이서윤과 그 옆을 호위하듯 지키고 선 중년 여인 김영희가 함께였습니다. 좌중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텄습니다.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과 영희가 양쪽에서 부축하려 했지만 태석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홀로 뚜벅뚜벅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분명히 혼수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민철은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태석은 마이크를 뺏어들고 민철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랐겠지. 그래야 너놈이 27년 전에 저지른 짓을 덮을 수 있을 테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해입니다, 회장님. 오해? 아직도 오해라고 우길 텐가. 태석은 박 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박 실장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병실에서 민철이 태석의 멱살을 잡고 속삭이던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그래요, 민우 형 내가 죽였어요. 그러게 진작 물려주셨으면 좋았잖아요. 민철의 육성이 대강당의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장내는 경악에 찬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철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저건 조작입니다. 딥페이크예요. 저 노인네가 낯선 여자들에게 홀려서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민철은 마지막 발악으로 서윤과 영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들은 꽃뱀입니다. 가짜 손녀 행세를 하며 회사를 가로채려는 사기꾼들이라고요. 보안팀 뭐해? 당장 끌어내.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박 실장이 모든 보안 권한을 회수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태석은 혀를 차며 영희와 서윤을 단상 위로 불렀습니다. 두 여인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조명 아래 섰습니다. 태석은 서윤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주주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똑똑히 보시오. 이 아이는 내 죽은 아들 강민우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핏줄, 내 친손녀 강서윤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못나서 내쫓았던 내 며느리 김영희입니다. 나는 오늘부로 내 모든 지분을 손녀 강서윤에게 상속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이건 무효야. 민철이 단상으로 뛰어들려 하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민철 씨, 당신을 강민우 씨 살인 교사 및 산업 스파이 혐의, 그리고 강태석 회장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민철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민철은 발버둥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DJ그룹의 주인이야. 저건 다 가짜라고.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던 민철이 영희 앞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가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27년 동안 삭혀온 한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영희의 서늘한 목소리에 경찰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철은 영희를 노려보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비켜 이 천한 년아. 너가 감히. 짝! 영희의 손바닥이 민철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넓은 대강당이 일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철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가에서는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영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움켜쥐고 민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건 내 남편 몫이다. 짝! 다시 한번 반대쪽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비 없이 자란 내 딸의 몫이고. 민철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영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27년 전 비를 맞으며 벌벌 떨던 그 유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지옥 불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온 어머니라는 이름의 전사가 그곳에 서 있었죠. 영희는 민철의 멱살을 잡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어. 죽어서도 지옥에나 떨어져.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용서 안 해. 민철은 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들이 민철을 연행해 나갔고 대강당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의 비굴한 뒷모습이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태석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태석을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괜찮다. 10년 묵은 체증이 이제야 내려가는구나. 태석은 거친 손으로 서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서윤아, 많이 무서웠지? 할애비가 늦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와주실 줄 알았거든요.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태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석은 서윤을 토닥이며 옆에 서 있는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태석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시아버지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태석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영희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아가, 정말 면목이 없다. 내 죄가 크다. 영희가 놀라서 태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회장님. 사람들 봅니다. 아니다. 내가 늙고 어리석어서 너희 모녀를 생고생시켰어.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모자랄 빚이다. 태석의 눈에서 참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이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주주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영희는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 아직 못합니다. 27년 세월이 말 한마디로 잊히진 않아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평생 빌마. 하지만 영희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를 지켜주신 건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27년 만에 듣는 그 호칭에 태석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은 우는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나로 포개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7년 동안 끊어져 있던 혈연의 끈이 시련과 고통을 넘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강당의 조명이 그들을 비추었고 서윤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무너진 회사를 다시 세우고 서윤 자신이 진정한 후계자로서 증명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